여러분, 혹시 이번 설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나중에 이 집 넣어줄게. 아니면 내가 가진 거 다 너희들 거야. 만약 그런 말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입술을 꼭 다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절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가정법원에 접수된 부양의무 불이행 소송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 노인들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뒤 버림받은 노인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이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명절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의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날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자식들과 마주 앉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갑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귀엽고 그렇게 분위기가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입이 열립니다. 우리 집 이거 나중에 다 너희 거야. 그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살짝 변합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요. 여러분은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자식들이 기뻐하는 줄로만 알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위치는 바뀝니다. 아버지에서 증여자로, 어머니에서 절차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순간 여러분의 존엄은 시작 가격이 매겨진 경매 물건처럼 취급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의심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요. 우리 애들은 착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착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변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앉아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채널 편한 노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7세 최 모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서울 강동구의 33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큰아들 가족과 작은아들 가족을 번갈아 만나며 지내셨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모인 자리였죠. 손주들이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고 윷놀이를 하던 그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 씨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이 집 다 너한테 줄게. 네가 장남이니까.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멀쩡하신데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었죠. 최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식이 기뻐한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큰아들의 전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안부 전화가 이틀에 한 번씩으로 늘어났습니다. 좋은 일 아닌가 싶으셨죠? 하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증여세가 얼마나 나온대요? 그 등기 이전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 명의로 두면 세금이 더 나온다던데요? 어느새 아들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최 씨는 감동했습니다. 효자를 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제안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살던 아파트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증여를 받으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거기 사시면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최 씨는 큰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서운했지만 자식과 함께 산다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반겼죠. 하지만 2달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거실에서 TV 좀 작게 봐주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어머니, 화장실 쓰실 때 물 좀 아껴주세요. 요새 수도세가 장난 아니에요.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팔아서 제 명의로 옮기는 게 어때요? 세금도 아끼고요. 최 씨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결국 최 씨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4억 5천만 원이 큰아들 통장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 날부터 최 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쌀쌀맞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도 없으시니까 우리한테 의지하셔야죠.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용돈을 드릴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도 힘들어요. 최 씨가 가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권리도 선택권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식사도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식사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는 일찍 드시니까. 명절에도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석에 앉으셨는데 이제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최 씨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신세 지는 노인이었으니까요.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날 설날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파트를 팔지만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주도권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싫으면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그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작은 방 구석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23.7%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무엇일까요?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대는 대부분 재산을 넘겨준 뒤에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에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 얻은 대상에게는 무관심해집니다. 이건 악의가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받을 게 남아있을 때는 효도합니다. 하지만 다 받고 나면 그 효도는 의무로 변합니다. 의무는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홀해지는 겁니다. 74세 김모 씨의 경우는 더 극단적입니다. 김 씨는 경기도 성남에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월세를 받아 생활하셨죠. 2딸을 키우시면서
평생 그 집을 지키셨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살고 작은 딸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설날마다 큰딸은 오지 못했고 작은 딸만 올라왔습니다. 어느 해 설날 작은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우리한테 넘기시면 제가 월세 받아서 엄마 용돈 드릴게요.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딸 말이 맞았거든요. 나이가 드니 세입자 관리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결국 집을 작은 딸 명의로 넘겼습니다. 처음 석 달은 약속대로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부터 돈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딸은 핑계만 댔습니다. 엄마,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은 안 왔습니다. 김 씨가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딸을 만나 따졌죠. 그런데 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 이제 제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제 마음 아니에요?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딸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미 증여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에게 빌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김 씨는 지금 월 33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살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20억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이제 월 3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일십입니다. 김 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승소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만 1,0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김 씨는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공병원에서 저렴하게 치료받으며 월세방에서 혼자 지냅니다. 20억짜리 집 주인이 월 33만 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2024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증여 관련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산을 넘겨준 뒤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승소율은 고작 18%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법적으로 증여가 완료되면 부모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명절에 자식들이 모여도 분위기가 좋아도 입을 다무십시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나는 아직 줄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도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당신의 주도권을 지키는 3가지 대화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의 정확한 규모는 배우자 외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얼마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글쎄, 정확히는 나도 몰라. 요새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애매하게 답하십시오. 명확한 숫자를 주는 순간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식이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안개를 피우십시오. 아버지, 나중에 이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나도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양원 갈 수도 있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다 써야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세요.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이 아닌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으십시오. 명절 자리에서 재산 이야기 대신 여러분이 겪은 삶의 지혜를 나누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돈만 가진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철칙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아직 뭔가 더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변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요. 82세 박 모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서울 송파구에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 아들을 두셨는데 명절 때마다 아들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받는 거죠? 박 씨는 한 번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죽고 나서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만 말했죠. 아들들은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면 유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 씨는 이 전략으로 82세까지 세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아들들은 아직도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용돈을 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줄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다 내어준 부모는 버림받고 꽁꽁 숨긴 부모는 대접받는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사람은 가진 자를 존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는 동정하지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다 나눠주는 순간 여러분은 가진 자에서 없는 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태도도 존중에서 동정으로 바뀝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달라. 우리 애들은 착해.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착합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심은 희미해집니다. 어차피 다 받을 거 받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보상의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첫 달에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아들이 1년 뒤에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속 줄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로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카지노 슬롯 머신이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가끔씩 당첨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을 넣는 겁니다. 만약 절대 당첨이 안 된다면 아무도 안 합니다. 만약 매번 당첨된다면 금방 실증납니다. 가끔씩 예측할 수 없게 당첨되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 준다고 하면 자식들이 포기합니다. 다 준다고 하면 자식들이 무시합니다. 하지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애매함을 유지하면 자식들은 계속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베풀미 아니라 신비주의가 여러분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게 만드십시오. 그 불확실성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입니다. 실제로 상속법 전문 변호사들이 하는 조언이 바로 이겁니다. 절대 생전에 다 주지 마라. 유언장으로 남겨라. 왜 그럴까요? 유언장은 부모가 죽은 뒤에야 열리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효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 생전에 다 받아버리면 더 이상 효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하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자식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을 때만 사랑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동정받을 뿐입니다. 이게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3년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력이 없는 노인일수록 학대받을 확률이 3.7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학대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자식의 효심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주도권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희생해도 주도권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반대로 희생을 안 해도 주도권이 있으면 존중받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번 설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건 나중 일이고 오늘은 떡국이나 더 먹어라. 이렇게요. 둘째, 절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시세가 얼마야? 물어보면 글쎄, 요새 집값이 워낙 들쭉날쭉해서 라고 얼버무리세요. 셋째, 앞으로의 계획을 애매하게 만드십시오. 나는 요양원 갈 수도 있고 병원에 오래 있을 수도 있고 뭐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넷째, 자식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너희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희한테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거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다섯째, 가끔씩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큰 것 말고요. 예를 들어 명절에 용돈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만큼인데 다음에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여섯째, 절대 한꺼번에 다 주지 마십시오. 만약 주려고 해도 나눠서 주십시오.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요. 그러면 자식들은 매년 기대하게 됩니다. 일곱째, 유언장을 작성하되 그 내용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유언장 썼으니까 죽고 나서 보면 돼. 이렇게만 말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잘합니다. 여덟째, 여러분의 자산을 분산시키십시오. 모든 걸 한 자식에게 몰아주지 마시고 여러 자식에게 나눠주겠다는 암시를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들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누가 부모님께 더 잘하나 경쟁이요. 그 경쟁이 여러분에게 이익입니다. 아홉째, 정기적으로 자산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식들 앞에서 요새 집값이 올랐네, 내려갔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정신이 또렷하시네라고 생각합니다. 열째, 만약 자식이 강하게 재산 이야기를 요구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 지금 내 재산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거니? 정면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당황해하며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거든요. 이 10가지 전략을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카드를 손에 쥐고 계시니까요.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자식들은 계속 게임에 참여해야 하고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살아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만 순진하게 살면 손해보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입니다. 그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때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경계선이 생기니까요. 여러분은 호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보다 어렵게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산을 쉽게 줘버리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재산을 꽁꽁 숨기고 있으면 자식들은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무조건 다 주면 자식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노력 없이 얻는 법을 배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적절히 줬다 안 줬다 하면 자식은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략을 쓴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하게 행동하는 건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산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그 돈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벌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 재산을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그게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재산을 꽁꽁 숨기고 있으면 자식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모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냉정하게 입을 다무는 건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당당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 설날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입을 열어서 재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주도권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결의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편한 노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